1882년 조선은 이미 강화도 조약을 맺어 일본과 수교했고 미국과의 수교도 앞둔 상태였습니다. 이는 조선이 근대 조약 체제에 편입되어 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고종은 정권 대신으로 어윤중과 이조연을 파견해 이미 영선사로 가 있던 김윤식과 함께 미국과의 수교에 관해 협의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어윤중이 청나라 예부에 전달한 고종의 자문에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상과 주사였습니다. 첫째, 통상은 해상을 통한 자유무역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는 해금 정책을 써서 해상무역을 금지했고 조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이미 중국이 서양 나라들에 조선이 일본의 연항구를 통해 조선과 청나라가 교역하자는 것입니다. 빨리 삼국 및 우리나라 인민으로 하여금 이미 개항된 항구에서 서로 교역해 외국인이 독점한 이익을 나누어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때까지 조선과 청나라는 의주, 회령, 경원 등 국경에서 매년 한두 차례 시장을 열었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주사는 상주 외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상주 외교란 대사관이나 영사관처럼 외국의 자국 외교관을 상주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까지 조선과 청나라는 서로 사신을 파견했을 뿐 자국 외교관을 상대국에 상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파견된 사신이 수도에 머물 수 있도록 해 두터운 정의를 통함으로써 위세에 도움이 되면 바깥 바다를 막을 수 있고 백성의 의지를 굳게 할 수 있다. 물론 청나라는 서양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주외교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청나라의 조공책봉 체제 아래 사신만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상주외교와 자유무역 요구가 파격적인 이유는 이것들이 그동안 조선과 청나라 관계를 규정했던 조공책봉 체제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조공책봉 체제에서는 사신만 교환하기 때문에 조공국의 외교관이 북경에 상주할 여지가 없고 교역도 양국 관원의 감시하에 사무역보다는 공무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자유무역 제의에 대해서는 자국을 무시하는 대담한 요구로 보았고 상주외교에 대해서는 청조선 사이의 조공책봉 관계를 위반하는 징조로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조선의 당돌한 제안에 북경의 청나라 조정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조공책봉 체제라는 구체제와 근대 조약 체제라는 신체제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봉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청나라 황제는 광서였지만 실권자는 서태후였는데 조선의 요구에 접한 청나라 조정의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유무역 요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주외교 요구는 조선이 청나라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은 청나라 예부실황 보정이 서태후에게 올린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의 상주외교 요구는 청나라를 가벼이 보려는 기미이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조선의 요구를 모두 거절한다면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결국에는 일본에 부속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북경에 상주하게 될 조선 외교관이 서구열강의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총리하문을 상대로 외교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만히 있겠지만 부강해지면 청나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요구는 허락하고 상주외교는 불허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유무역에 관한 업무도 총리하문이 아니라 예부에서 관장하게 함으로써 조공책봉 체제에 부합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는 조공책봉 체제 안에서만 조선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것이고 조선과의 외교, 통상은 모두 기존에 하던 대로 청나라 예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것도 예부가 전통적인 조공책봉 체제의 담당 부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조공을 하지 않는 서양 각국과의 사무는 아편 전쟁 후 설립된 총리각국 사무하문, 즉 총리하문에서 전담했습니다. 외교, 통상 업무가 예부와 총리하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서태후는 보정의 제안대로 상주외교 요구는 거절하고 자유무역 요구는 수용하되 단 자유무역은 예부가 아닌 총리하문에서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이 자유무역을 핑계로 북경에 있는 총리하문에 외교관을 상주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예부와 총리하문으로부터
동시에 재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왜 청나라에서는 조선 외교관이 북경에 상주하는 상황을 극도로 꺼렸을까요? 이는 그 경우 의전 문제가 생기고 필연적으로 조공책봉 체제의 와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조선과 이미 수교했거나 수교가 확실시되는 나라들은 조선과 대등한 관계입니다. 만약 청나라가 조공책봉 체제 아래의 상하 관계를 내세워 조선 외교관에게 차별적 의전을 요구한다면 이들 나라의 외교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와 대등한 조선이 청나라보다 지위가 낮음이 의전을 통해 드러나고 이를 묵인한다면 자신들의 나라도 청나라보다 지위가 낮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선 외교관이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도 대등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882년 청나라에 조공하던 나라는 다 망하거나 서양의 식민지가 되고 조선만 남아있던 시점에서 청나라는 조공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마지막 자존심까지 잃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가 예견되자 서태후는 이홍장에게 결정을 미루고 이홍장은 상주외교는 불허하고 자유무역은 북경의 총리하문이 아닌 천진의 북양하문에서 담당케 하였습니다. 북양하문, 즉 북양대신하문은 총리하문 아래에 있던 관청으로 천진에 주재하였습니다. 이는 예부에서 관장하지 않더라도 조선 외교관을 천진에 묶어두기만 하면 북경에서 위전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교와 통상을 철저히 분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은 동의합니다. 상주 외교를 관철하기에는 고종의 명령이 강력하지 못했고 조공책봉 체제를 벗어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청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자유무역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조공책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월 9일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통상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어윤중과 김윤식은 귀국하고 맙니다. 그리고 고종은 김윤식을 통해 파병 요청을 하고 결국 이모군란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 진압됩니다. 이모군란 이후인 8월 23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는데 전문에 청나라의 종주권이 명기됩니다. 조선은 오랜 동안 제후국으로 있었으므로 제도와 의식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다 정해진 규정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다. 지금 여러 나라들은 벌써 백길로 통상하고 있다. 이로부터 마땅히 바다에 대한 금령을 하루빨리 취소하고 두 나라 상인들이 똑같이 상호무역을 하여 함께 이득을 보아야 한다. 국경지방에서 상호 간의 물건을 매매하는 규정도 때에 따라 적당히 고칠 수 있다. 이번에 체결한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국을 우대한 것이고 우호 관계를 가진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득을 보도록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선 외교관이 천진에, 청나라 외교관이 조선의 괴양 항구에 파견되는데 조선 측에서는 남정철이, 청나라 측에서는 진수당이 부임하게 됩니다. 다만 그들은 실제로는 외교관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주외교가 실현된 것이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통상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과 청나라는 형식적 조공책봉 체제, 실질적 근대 조약 체제가 결합한 이중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의 병력을 한양에 주둔시킨 상태에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감국 대신 원세계가 있었습니다. 원세계는 화교들이 조선 경제권을 침탈하도록 도왔으며 조럼일약이 폭로되자 국왕인 고종을 폐위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근대화를 방해함으로써 조선은 자주적 근대화가 절실했던 귀중한 10여 년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1884년의 갑신정변은 이러한 청나라와의 이중적 관계를 근대 조약 체제로 단일화시키려는 시도였지만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일 전쟁 발발 때까지 지속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이를 제국주의적 행태로 보는 연구자가 있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전통적 조공 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를 단순히 종주권 강화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원나라 간섭기를 빼면 이전에 중국 왕조가 한반도 왕조의 관리를 상주시킨 적이 없었고
청나라와 조선이 이미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1882년 이전과 이후의 한중 관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1895년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면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했고 병자호란 이후 260년간 이어온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어서 1897년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황제국을 선포한 조선은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길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한국은 여전히 자주권이 없어 조약 체결을 할 수 없다며 고종의 황제 존호에 대해서는 참칭이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죽은 왕비의 비문에 황후라는 글자를 새긴 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나라로서도 열강의 압력과 대한제국에 상주하던 자국 상인의 보호 문제 등으로 조약 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에 결국 1899년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에서는 조선의 국호를 대한국으로 고종에 대한 호칭을 대황제로 함으로써 조공책봉체제 아래 대등하지 못했던 청나라와의 상하 관계가 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로 극에 달했다가 19세기가 끝나기 전 근대조약체계 아래 대등한 관계로 봉합됩니다. 고종이 조공책봉체제에 문제를 제기한 지 불과 17년 만에 청나라 황제가 조선의 왕을 대황제로 부르게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일전쟁까지 정권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중국 의존적 태도로 볼 때 1882년 청의 자유무역과 상주외교를 요구한 고종의 스탠스가 얼마나 자주적이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조공책봉체제는 청나라뿐 아니라 역대 중국 왕조와 한반도 왕조들의 관계를 규정해온 견고한 틀로서 청나라가 와해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의 편승의 이틀을 바꾸려 한 고종의 시도 자체는 소극적이었지만 일단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